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무력화시키는 로컬 정부가 많아서 백신 접종률은 G7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예측치가 몇 개월 전보다 거의 1% 내려갔습니다. 미국 수입품의 40%가 들어오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의 가동률이 70% 정도여서 물건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이 제시되지만 문제는 역시 노동력 부족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3가지 결정적인 데드라인을 넘어야 합니다. 첫 고비는 빚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이번 주 목요일 연방정부가 일단 폐쇄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뒤 오클라호마주 낙태 클리닉의 환자가 1000%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리스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싸움이 시작되면서 공화당이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릴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을 지키려는 정책 다카의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며칠 사이 큰 사회 변화는 미국을 반추하게 합니다.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선거 결과, 브렉시트에서 탈퇴한 영국의 가솔린 부족, 스위스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이태리 샌마리노의 낙태 합법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의 탑 뉴스, 그리고 워싱턴 DC 정치권의 탑 뉴스 다르지만 똑같이 미국 사람들 보통 일상생활과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받으신 분들 3번째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나는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곧 데이터를 내서 몇 주일 안에 뭔가 중간 점검 발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저사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어린이가 5살에서 11살까지 그것을 허가해달라 하고 몇 주일이 아니라 이 케이스는 몇 주일이 아니라 며칠 안에 식품의약국에 제출을 한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미 우리 아이를 백신을 맞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신 그런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원래 뉴욕시의 공립학교는 교사를 포함해서 교직원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오후에 연방 판사가 항소법원 판사가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원래 이제 뉴욕이 4월 달에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의 공립학교의 이제 교직원들 전부 한 15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9월 27일까지는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9월 27일이 오늘이네요. 오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행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한 방에 모여 있잖아요. 다른 곳보다는 접종률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금요일을 기준으로 82%는 맞았고 교사의 경우는 88%까지 뉴욕시의 공립학교 백신 접종이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노조에서 계속 시장에게 뉴욕 시장에게 이거 좀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9월 27일 오늘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교사들도 임시 교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들도 백신 접종 받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면은 보조교사들도 나 백신 접종 받기 싫은데 그 학교 의무네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이게 모자란다고 조금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장의 케이스, 시장이 말하기는 이렇게 이것을 의무화하는 게 훨씬 뭐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시행 중지지만 이것이 풀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공립학교는 이제 이번 주말이라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라 하고 다시 뉴욕의 그 교육부가 교장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진보적인 도시니까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꼭 진보적이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애리조나의 학부모님이세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지 되는데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경우는요. 애리조나 주지사가 이것도 주정부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이제 교육기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기금으로 우리 아이 학교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7,000를 지원합니다. 이 $7,000 지원금으로 아이 학교를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학교로 전학시키는데 쓰시라. $7,000를. 그렇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 돈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연방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아닌 애리조나주의 교육기금을 지원할 때 그렇게 쓰라고 줬어? 하겠죠. 당연히 이 행정부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 정서가 이렇게 다르다 하면서 똑같은 안건을 놓고 애리조나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스크 착용이네요. 백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느냐 안 씌워서 보내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애리조나의 주지사는 아니 민주당에서 아이들에게 마스크 씌우는 것으로 정치 게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공화당에서 아니 마스크를 쓰면은 감염이 덜 된다는데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는가. 과학과 의학의 데이터가 보여주기 전에. 그런데 왜 공화당이 정치 게임을 하는 거지? 이게 왜 민주당이 정치 게임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항상 정치적으로 어떤 강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아니면 믿지 않더라도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풀려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여론이 더 강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분들 학교에 보낼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걸 의무화한다고 아이들 친구도 있고 하는데 다 버리고 전학을 시키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애리조나주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백신 문제로 뉴욕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겪고 있는 전혀 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스트가 더 쉽게 활발히 싸게 되고 백신 접종이 보통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기를 국민의 70%에서 한 85%까지 가면 아주 좋죠. 그러면 집단 면역이 된다는 건데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는 곧 그 커뮤니티에서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지대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되기 전에는 경제도 건강도 건강이지만 경제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전국 비즈니스 경제 연합체에서 국내 총생산 성장하는 올해 성장 예상폭을 2021년도에 5.7%로 잡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커지기 전에는 6.5%로 예상했으니까 0.8%네요. 거의 1% 정도 낮게. 이게 무슨 뭐 80% 가운데서 1%가 빠진다. 이게 아니라 6.5% 예상한 가운데서
거의 1%, 0.8%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5.7%도 미국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잡을 때 1984년 이후에는 매년 4.8%죠. 네. 그 이상은 고성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5.7%도 고성장은 고성장이죠.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또 뭐 중국처럼 두 자리 숫자로 막 증가하는 이런 국가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 딱 그 성장이 완료가 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는 5월 달에 경제 성장률 4.4%로 예상했던 것이 4.2%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나 돼야 농업 이외의 페이롤 책, 그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건 5월 달에 조사했을 때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어떠한 그 경기부양책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사업가들은 별로 믿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A와 롱비치 항구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수입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와 LA 항구 두 군데입니다. 항구가 많아요. 동쪽에도 많고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생필품 같은 거 값싼 것이 중국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옷 같은 것도 요즘 뭐 LA 다운타운 봉제 공장 잘 가동 안 하는 곳도 많잖아요. 베트남 같은 곳에서 들여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 미국 수입품의 40%가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가동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화물선 아주 큰 배죠. 큰 배가 지금 65척이 언제 이걸 하역하나 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물건 내리고 어디로 보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에 100%라면 지금 60%에서 많아야 70% 가동되고 있습니다. 뭐 나이키 같은 곳 할로데이 시즌에 물건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없으니까 올라요. 값도 뭐 25%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시작을 하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 제일 처음에 팬데믹 시작됐을 때 얼마나 휴지 구하기 어려웠습니까? 지금 있기는 있는데 한 가정에서 뭐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커피 필터요. 우리 이제 집에 커피 머신 해서 먹는 그 하얀 종이가 지금 뭐 한 작은 것 같은 경우 한 $2 미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막 $6, $7 있고 그러면 $6, $7 크진 않아 하지만 $2도 안 됐다는 것이 $6, $7 하면은 뭐 30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단 물건 제한이 시작됐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해결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일하는 태도가 너무 느슨해. 지금 비상시인데 무슨 토요일, 일요일 다 놓고 놀고 유럽이나 뭐 아시아처럼 한국 같은 데는 뭐 24 hours, 7 days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은 미국이고 아시아 유럽은 아시아 유럽인 거죠. 뭐 노조도 다르고 오버타임의 그 비율 같은 것도 다르고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의 효율성 등등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롱비치 항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일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금토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항구 같은 경우는. 항구에서도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려면 의견이 일치돼야지 되는데 24시간 일을 한다고 순번제 그러다가 뭐 사고 나면 어떡하고 누군가가 다치면 크게 인명피해가 난 것은 아니더라도 보험금은 어떡하고 뭐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일하면 뭐하나?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내리면은 하역을 하면은 어찌어찌해서 하역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옮겨줘야지 될
트럭이 있어야지 되잖아. 그런데 지금 그 트럭 회사가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30%나 되네요. 트럭 회사가 어포인먼트를 못 지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 우리 봉급 올려주세요 하고 시위하고 파업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배가 있고 이제 하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트러킹 컴퍼니 관련되죠. 그래서 어디다가 또 홀세일 회사에서 창고에 넣어야지 되는데 창고 직원도 부족하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 반대로 가잖아요. 소매업에서 창고 직원에서 무슨 트럭 회사에서 하역에서 배 이렇게 가지만 항구 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로 오는데 거기에 걸리는 게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는 아니 24시간 일하면 뭐해. 다 화역해 놓으면 더 기다려야지 되는데 트럭 컴퍼니에서 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는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올해의 그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는 30%가 늘어났는데 지난해보다 트러킹은 8%만 늘어났습니다. 25%가 더 트럭 회사가 트럭 그 운전기사가 받쳐줘야지 되는 겁니다. 25% 모자라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일한들 무엇이랴. 문제는 노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안전하게 이제 트럭 기사 같은 분들도 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누가 또 아프잖아요.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거듭 강조드리지만 백신 접종도 많은 사람이 받아야지 됩니다. 미국이요. 현재 그래도 주말 사이에 조금 늘어나고 해서 56%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 56%인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일본에 비해서도 뒤집니다. 지금 일본이 전 국민 전체적으로 접종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57.4%입니다. 한국 44.9%, 미국 56%, 일본 57.4%. 한국이야 제가 우리 조국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G7 국가는 아니니까요. G7 국가 가운데서 가장 미국을 제외하고 이 접종률이 낮은 국가가 다 접종한 비율이 57.4%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56%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일본은 더 올라갈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뭐 60% 이상이고 캐나다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70%였으니까 지금은 훨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또 미국이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주가 접종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이런 데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58.1%밖에 안 돼요. 물론 텍사스 같은 데는 이것보다 훨씬 낮지만 미국에서 가장 전체적인 국민 접종률이 높은 곳은 캐나다 평균도 안 됩니다. 69% 조금 넘는 버먼트, 동북부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요. 보통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이 교육 수준이 높고 수입이 높고 이런 곳이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커네디컷 같은데, 메인주 같은데 뭐 거의 68% 넘고 그러거든요. 아, 또 있네요. 딱 우리 같이 생활하지 않는 푸에르토리코가 버먼트주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거의 70%, 69.9%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 막 석탄 캐고 하는 웨스트 버지니아는 41.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85% 정도가 되지 않으면 LA 항구 우리 물건 또 없고 사람 아프고 숨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가장 많이 2.2년이나 2019년과 비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한 해를 사이를 두고 이 정도로 인간 수명이 줄어든 것은 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인간 수명의 그 2.2년이나 줄어든 것이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거예요. 그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이 리투아니아예요.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도 받고 사회가 안전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백신을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왜 안 맞겠습니까?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다라부터 시작해서 아시안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야. 아시아에서 왔어. 실험실에서 왔어. 쿵후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에이시안 바이러스. 혐오 범죄 늘어나고 백신이 효능이 있다고 있긴 뭐가 있어. 돌파 감염도 된다면서. 마스크? 그깟 종이장이 뭐 효력이 있겠어? 공기 뭐 다 떠다니는데 똑같은 공기 마시는 건데 다 이거 정치적인 조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뢰 없음. 한국 같은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지? 국민들이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잘 맞아요. 다른 많은 나라도,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완전히 지금은 기초가 돼 있는 팬데믹 시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아주 중요한 워싱턴의 뉴스들 좀 전해드리고 한 주에서 법을 바꾸면 다른 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오늘 밤은 아니지만 오늘 밤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 목요일부터 새벽 0시부터 문을 닫을 수가 있거든요. 문을 연방정부가 이제 12월 3일까지가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빚 상한선 올리는 것이 오늘 투표는 하네요. 연방 상원에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과반수니까. 상원에서는 이게 60명이 그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찬성표를 그럼 10명이 공화당이 찬성표를 던져줘야지 되는데 공화당은 안 하겠다고 단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연방정부 문을 닫는가 일시적으로라도 두고 봐야지 되지만 닫지 않고 다른 묘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은데 그 묘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 민주당인 다수당 양쪽에 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 대표가 문을 닫게는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뭔가가 주고받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플랜 B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빚 상한선 올리는 것, debt ceiling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뭐 1조 2천억 달러 초당적인 그것은 기간 산업 아니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 있는 3조 5천억 달러짜리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뭐 어떻게 합쳐서 빚 상한선 올리기라는 말은 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일반인들이 그 정도의 구체성까지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문제고요. 어쨌든 단기 예산안 일단 뭐 12월 3일까지라도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하루 문 닫는다던가 뭐 연방정부 연방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토요일이 휴일이니까 일요일도 휴일이고 그러면 목요일 날 문 닫고 금토일 사이에 또 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것 줄게 이거 줘 하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렇게 문을 닫도록 했다. 문이 정말 닫혀지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라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빌리실 때 이자율을 많이 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할 거고 공화당은 계속 무책임하게 돈을 써서 빚만 늘여놨는데 그 돈도 없는데 자꾸만 빚을 또 늘리라고 내년 것도 또 늘리라고 하지만 빚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빚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기업의 세금을 정말 많이 감면하고 아주 부자에 대한 세금을 무척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수입은 일정하고 그리고 수입이 원래 일정했던 거에 세금을 빼고 다른 것이 저거 어떻게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세금을 그렇게 줄여놨는데 어떻게 빚이 안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게다 대고 팬데믹이 들어와서 아무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연방정부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공화당이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기업 세금도 굉장히 많이 깎아줬고 부자의 세금도 굉장히 많이 깎아줬어.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을 거야 라고 인정한다면 조금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아무튼 공화당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빚 상한선만 올려라고 하지만 공화당이 항상 하고 있는 얘기는 돈에 관련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좀 주면 베네수엘라야 무슨 사회주의 국가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부자에 대해서도 돈 혜택을 주지 않아야지 이게 맞는데 맞지 않는 거죠. 아무튼 물론 뭐 자유경제 시장 체제다 하면은 그래도 세금률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같거나 높아야죠. 부자가 더 낮으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연방 예산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임시로라도 단기로라도 12월 3일까지라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에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인데 문제는 어떻게 한번 보죠.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결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적인 1조 2천억 달러짜리 백악관이 막 주도를 해서 백악관에 공화당 정치인들도 초대를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초대를 하고 해서 합의한 거잖아요. 원래 오늘 투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뎁 실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그 예정을 목요일로 미뤘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놓고 목요일 날 투표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3조 5천억 달러짜리의 예산안이요. 이것은 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그것보단 액수 낮아질 것이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다 그럴 줄 알고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리스 체니 의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떠오르느냐, 완전히 가라앉고 마느냐, 이게 내년에 결정이 됩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였을 때 탄핵하는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1명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정말 못 살게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딕 체니 의원이 와이오밍주가 지역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예비선거에서 다른 그 자신의 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많이 그 주말에 텔레비전 쇼에 나왔는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이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송을 하러 들어오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아무런 원고 없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저의 간이 그만큼 큽니까? 준비는 다 하죠. 새벽부터 준비하고 키워드도 적어놓고 특히 이제 영어 이름이나 어떤 영어 조직 같은 것은 한국말로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저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고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전기가 나간다던가 미국에서 전기 나갈 일이 없죠. 그런데 전기가 나간다던가 컴퓨터가 그냥 아웃돼 버린다던가 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하루에 페이퍼 쓰는 것은 딱 이 정도 분량이거든요. 방송하는 뭐 수십 장 되겠죠. 방송 분량 컴퓨터에 있는 것을 just for in case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하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좋은 아침 좋은 하루를 진행하시는 선우 씨께서 아주 그 마음 좋게 걱정이 되는 거죠. 같은 진행자로서 가져다 주시네요. 그것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리스 체니가 텔레비전 시사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요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에서 금지당해서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캠페인은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깎아내리겠다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자리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넘버 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이 리스 체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어디에서였죠? 아무튼 그 랠리를 할 때 본인이 트윗으로는 직접 못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막 연설하고 사람들 엄청 모이는 랠리인데 거기 스크린에 리즈 체니가요. 여자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그런 곳 올리면서 계속 돈 받는 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돈 계속 들어가는 데인데 리즈 체니의 부시 대통령 얼굴, 여자의 남자 얼굴로 이렇게 해놓고 리즈 체니가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을 쓰고 부시 얼굴이에요. 근데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것은 리즈 체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깎아내리니까 리즈 체니는 미국이 이렇게 누군가가 후져지면 같이 후져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많이 얘기했죠. 전에 미셸 오바마가 누군가는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지고 마니까 리즈 체니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계속 나와서 나는 부시를 굉장히 존경하고 부시는 재선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서 당신은 졌잖아. 나는 부시를 좋아하고 부시는 또 리즈 체니를 지지하고요.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기 전으로 해서 리즈 체니 크게 아주 그 대통령 연단 뒤에 화면이 남자 부시 얼굴을 입힌 리즈 체니를 놓고 공화당 지금 이렇습니다. 공화당이신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한 모욕에 대한 답이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모욕이라는 것이 여자 얼굴에 남자를 입혀놓고 아주 후졌어 하는 식이니까 리즈 체니는 왜 후져? 부시는 재선됐지? 당신은 재선도 못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 존 캐리에게 이겼죠. 2004년도에. 그리고 리즈 체니가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기 권리, 낙태 반대, 물고문조차도 지지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완전한 공화당이에요. 물고문을 포로에게 하는 것을 고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전에 반대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그건 내가 그때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인데도. 왜요? 이 리즈 체니의 시스터 메리가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입양을 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었을 때 딕 체니 부통령이 얼마나 강한 공화당이에요? 부시 대통령 아래서. 부시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그때 낙태 이슈 굉장해서 낙태의 반대를 선언을 했는데 부통령은 자신의 딸이 동성애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가 지켜봤죠. 딕 체니 부통령은 딸을 선택했습니다. 딸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딸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때 아버지는 메리라는 딸과 같은 길을 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하지 않거나 나중엔 지지했는데 이 그 시스터에 대해서 리즈 체니는 동성결혼에 반대했거든요.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잘못이었다. 난 내 시스터도 너무 사랑하고 시스터의 가족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리즈 체니가 마구 싸우고 있거든요. 공화당의 아주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용 중요한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앤드류 최융자 회사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따다다다를 틀어버렸어요. 잘못해서.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거나 이미 거쳐갔거나 미국이 거쳐가야지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하면 경제니까 경제 보통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려서요. 브렉시트에서 나왔죠. 오일 가스 스테이션에 지금 오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때 브렉시트 탈퇴를 할 때 백업 플랜을 세워놨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러킹 회사, 미국 뭐 롱비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지금 트러킹 회사 노동력도 부족하고 임금 인상해달라고 하고 뭐 같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가 따로 하니까 그렇겠죠. 맥도널드 밀크쉐이크도 부족하고 하답니다. 독일이 지금 중요한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16년을 있었습니다. 16년을 있으면서 독일을 조금 현대화하는데 가장 현대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독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투자를 거의 기간 산업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지털 또 무슨 기후 변화에 관한 것 그런 것 그린 경제도 그린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앙겔라 머르켈 총리가 속한 당이 조금 보수 온건 보수죠. 그런데 이번에 약간의 차이로 뭐 25%, 24% 이런 정도의 차이로 중도 좌파의 머르켈 당에서 중도 우파로 온 겁니다. 중도 우파로 사회민주당의 리더 자체는 그 올라프 스콜츠 이 당이 컴백을 한 거죠. 컴백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총리는 뭐 앙겔라 머르켈 자리를 잇겠죠. 부총리고 재무장관이고 해서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존경 이런 거, 리스펙트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선거 같은 것을 보면서라고 독일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함께 가야지 되고 뭐 25% 지지로 어떻게 가요? 앙겔라 머르켈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연합정권이 지금 적어도 한 당과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스위스의 경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합법화했거든요. 스위스 하면은 조금 리버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늦게 거의 가장 늦게 합법화한 그런 나라가 됐고요. 3분의 2 정도의 국민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태리의 샌마리노입니다. 파사디나 그 근처의 샌마리노가 아니라 이곳이 한 3만 3천 명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77%의 찬성으로 낙태 합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태리에서는 지금 낙태가 불법이라고 그건 아니죠. 미국보다 몇 년 늦은 1978년부터 낙태가 합법이었는데 이 마을은요. 샌마리노는 그동안 낙태가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 1865년도에 낙태를 범죄로 하고 계속 이어왔는데 주민들이 청원서를 받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해서 이태리 자체도 지금 텍사스 주처럼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다른 거, 뭐 이태리는 움직이기 쉬우니까 그렇게 갔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텍사스가 낙태를 불법화한 뒤에 오클라호마가 저쪽 오른쪽에 그 달라스 이쪽이랑 경계잖아요. 해서 또 도시에 아무래도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오클라호마 쪽으로 가서 낙태를 해서 오클라호마의 한 낙태 클리닉에 8월 달에 텍사스에서 온 사람이 11명인데 지금 110명이랍니다. 그리고 대기자 명단이 말도 못하고요.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포이먼트 아침에 하면은 밤에 뭐 어디 10시간 운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텍사스, 달라스 바로 옆에 뿐만이 아니라 저쪽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돈이 있으면 다른 주라도 가서 이렇게 낙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못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텍사스의 낙태법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뭐 항소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태리도 샌마리노에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낙태를 하고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등등 잠시 뒤에 낙하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아직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그런데 악시오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카 드리머들 그런 사람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잘 있고 이제 쭉 뭐 영주권, 시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쫙 그 길을 터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요새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텝들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공식적인 내용 자체는 내일 발표를 한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카가 2012년도에 오바마 시대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공화당 민주당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나오고 뭐 미국에서 어떤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 어떤 형태로 기자까지 했었잖아요.
퓰리처상까지 받고 호세 누구였는데요. 이름이. 그 사람 지금 더 이상 저널리스트 하지 않고 액티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민자에 대해서. 그런데 연방에서 포괄적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정부에 따라서 다카를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부 대통령이 나오면 하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건 당연히 해야지. 낸시 펠로시와 만나서 얘기가 잘 됐어.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거 아니라고 하고 거의 또 무산될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이젠 살았다라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고소하잖아요. 고소해서 실제로 이제 그 연방 그 법원에서 판결도 내렸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린 뒤에 이거 없애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권한 자체가 이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뉘앙스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카 아니라 어떠한 이민 그 포괄적인 것에도 그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부로서는 그 연방 대법원의 뭐 이런 것들 또 중간중간 법원 판사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항소를 해놓고 내일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뭔가 지금 이 다카를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쫓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단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다카 이 드리머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지금 얘가 드리머가 아니라 다른 이민자에 대해서도 난민 문제는 조금 이슈가 있지만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가능한 한 보호하겠다. 서류 미비자도 범법자가 아니고 세금을 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왔다면 하는 것이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바보 아니에요, 저. 강희신이었습니다.